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니체 10년에 초대합니다. 선악의 저편 48번째 강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서문 빼고 46번째 제5장 198절부터인데요.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니체의 10년을 여러분들 앞에 밝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클래스의 차이도 아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다시 말하면 공짜로 듣기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꼭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Alle diese Moralen, die sich an die einzelne Person wenden, zum Zwecke ihres Glückes, wie es heißt. 그렇게 칭해지듯이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개인에게로 향해진 이 모든 도덕들, Alle diese Moralen, 이게 198절 끝까지가 주어로서 이 모든 도덕들, 그것들은 Was sind sie anderes als Verhaltungsvorschläge im Verhältnis zum Grade der Gefährlichkeit, in welcher die einzelne Person mit sich selbst lebt. 이 모든 도덕들, 그것들은 개인이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삶을 영위해갈 때 나타나는 위험의 정도와 연관하여 행동관계의 제한 이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개인이 삶을 영위할 때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그죠? 나타나는 어떤 위험이 있겠죠, 그죠? 그 위험의 정도와 관계하여 행동 관계를 제한하는 거. 너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폴슐락, 제한하는, 그게 바로 도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게 바로 도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삶이 너무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하여 어떤 치료책이나 예방책을 제시해 주는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Rezepte gegen ihre Leidenschaften, ihre guten und schlimmen Hänge, sofern sie den Willen zur Macht haben und den Herrn spielen möchten. 자, 이 도덕들이, 지가 도덕을 받아, 이 도덕들이 복수로 힘의 의지를 갖고 싶어 하며, 그리고 주인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한, 그 도덕의 열정이나 그 도덕의 좋고 나쁜 성향,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비책 아니면 예방책, 치료책, 이게 바로 도덕이랍니다. 도덕은 당연히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힘의 의지를 요구하죠, 그죠? 그리고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락강의 상징계 생각해봐.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초자아의 목소리를 생각해봐. 힘의 의지를 갖고 주인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한 도덕들이 그 열정과 좋고 나쁜 성향에 대한 어떤 치료책 정도가 바로 도덕이 아니겠는가? 계속 이어나갑니다. Kleine und große Klugheiten und Künstlereien haftet mit dem Winkelgeruch alter Hausmittel und Altweibel Weisheit. 자, 이 도덕들은 또 뭔가 하면 계속 생략된 거야. 크고 작은 영리함이나
기교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된 민간요법이나 할머니들의 지혜,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벌에 쏘인다든지 벌레에 물려서 가렵다든지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할매들이 된장을 발라서 딱 해주면 또 낫잖아, 그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도 뭐 오늘날에 이런 시대를 사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예도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이런 민간요법이 많았어, 그죠? 할머니들의 지혜, 이런 민간요법, 이런 것들의 구석진 냄새가 나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런 크고 작은 영리함이나 크고 작은 기교와 같은 것들, 이게 또 도덕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나가 봅니다. 그런데 Allesamt in der Form Baroque und unverliebte, 이 모든 것들은 기괴하고 비이성적인 형식을 취해. 형식적으로 볼 때는 기괴스럽고 아주 괴상하며 바로크적이고 또 비이성적이야. 이유가 있어. weil sie an alle wenden, 이것들은 모든 사람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weil sie generalisieren, wo nicht generalisiert werden darf.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이며, 이것들은, 그리고 일반화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서도 그것들은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간요법이나 할머니의 지혜는 모든 자들에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진 게 도덕인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Allesamt unbedingt redend, 이 모든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말을 하며, 지히 unbedingt niemand, 무조건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세를 취해. 그래서 도덕이 이런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말을 할 때, 그리고 무조건적인 자세를 취해. 계속 따라갑니다. Allesamt nicht nur mit einem Korne Salz gewürzt,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한 알의 소금으로 양념 쳐졌다라기보다는 vielmehr, 차라리 erträglich und bisweilen sogar verführerisch, wenn sie überwürzt und gefährlich zu riechen lernen, vor allem nach der anderen Welt. 단지 한 알의 소금으로 양념 쳐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하게 양념 쳐져서 그것들은 위험한 냄새가 나고, 무엇보다도 나하데얼 안드렌벨트, 이 나하가 리헨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나다. 위험할 정도로 다른 세계의 냄새를 풍기게 될 때, 이 모든 도덕들은, 주어가 도덕에 생략된 거예요. 바로 견딜 수 있게 되고, 엘트레클리히,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는 유혹적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도덕들이 절대적인, 무조건적으로 말하며 무조건적인 태도와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해, 그죠? 그런데 과도한 양념이 쳐져서 이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의 어떤 냄새를 풍기게 될 때는 견딜 수 있고, 또한 매혹적이야.
우리를 유혹하기까지 해. 이 도덕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도덕은 절대적인 신이나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절대적인 힘과 연결돼 있어. 그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도덕이라는 거는.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세계의 냄새를 풍겨. 재밌죠, 그죠? Das ist alles intellektuell gemessen, wenig Welt und noch lange nicht Wissenschaft. 이 모든 것은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측정해 볼 때 거의 가치가 없어. 할머니의 지혜라든지 민간요법이라든지. 그래서 지성적으로 측정해 보면 이 모든 것들, 도덕의 특성을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은 거의 가치가 없어.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오랫동안 과학이나 학문도 아니었어. Geschweige Weisheit. 심지어는 지혜는 더더욱 아니었어. 학문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지혜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아니었던 게 이런 거요. 존던, 노혼말스, 게작트, 운트, 드라이말, 게작트. 한 번 말하고 우리가 또 덧붙여 말하고 세 번째 말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말하면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은 클루크하이트, 게미스트 및 둠하이트. 이 독일어로 읽어야 돼. 이래서 들어오죠. 어리석음과 뒤섞여져 있는. 또 세 번 영리함과 같은 거. 어리석음을 세 번 뒤섞어서 세 번 영리함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그게 바로 도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이라고 말하기는 말도 안 되지만 지혜라고 말하기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어리석음과 뒤섞여져 있는 영리함 정도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도 이것은, 이런 종류의 도덕적 특징은 어리석음과 뒤섞인 영리함 정도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글쓰기 독특합니다. 1차 자료의 어떤 그 짬뽕 맛이 장난이 아니지 여러분. 그 국물 맛, 진한. 계속 이어나갑니다. Sei es nun jener gleiche Gültigkeit und Bildsäulen Kälte gegen die hitzige Nahlheit der Affekte, welche die Stoiker anrieten und ankurierten. 자, 그것은 또한 스토아 학파들이 권고하면서 치료했던 어떤 정동, 격정적 감정, 아펙터, 그런 감정들의 열기 있는 히찌거, 뜨거운이란 뜻이지. 감정은 열기가 있잖아. 이 뜨거운 정동의 감정의 바보스러움에 대한 저 무관심이자 조각상과 같은 차가움이야. 조각상은 죽었잖아. 차갑지 그죠? 어디에서나 탁월한 비유야. 그래서 스토아 학파들의 어떤 그 도덕은 뭐예요? 우리의 정열과 감정과 무의식적으로 연결된 이 모든 욕망. 그래서 파토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파테이아야. 파테이아. 파토스가 없는 상태. 무정념의 상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가르치고 권고했어. 이런 니네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감각적 정열, 정동적인 그런 것들에 아주 뜨거운
바보스러움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또한 조각상의 차가움과 같이 무정념의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라고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이 이런 거다. 니체가 볼 때 뭐예요? 삶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또 나갑니다. Oder auch jenes nicht mehr lachen und nicht mehr weinen, des Spinoza seine schon naive befürwortete Zerstörung der Affekt durch Analysis und Bisektion derselben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드디어 스피노자의 윤리가 나왔어. 예도 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스피노자 강의가 1시간짜리가 10개 있죠. 그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스피노자도 알아야 되고, 칸트도 알아야 되고, 데카르트도 알아야 되고, 헤겔도 알아야 되고, 니체를 하려고 그래도. 다 나오죠. 그죠? 자, 스피노자의 도덕을 봅시다. 스피노자의 더 이상 웃지도 말고, 더 이상 울지도 말라고 하는 가르침. 그런데 매우 순진하게 옹호된 정동의 파괴야. 이거는 정동의 감정을 파괴하는 거야. 이거는 뭘 통해서 그 정동의 감정을 분석하고 해부함으로써 정동의 감정을 파괴해버리는 거. 그래서 스피노자에 의하여 순진하게 옹호되었던 어떤 이론인 거야. 이 윤리가.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도 신도 이야기하고 실체도 이야기하고 자연도 이야기하며 또한 개별자의 꼬나투스를 이야기해요. 그죠? 꼬나투스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개별자들의 보존 본능과 같은 거예요. 욕망이야. 욕망. 꼬나투스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윤리와 도덕으로 갈 때는 뭐야? 이성과 연결시켜버려요. 스피노자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상당히 좋아했죠. 예도 TV 재생 목록을 꼭 참조하셔요. 특히 요런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중용의 도덕, 요런 것들을 8번째 강의를 참조하셔. 그리고 원서로 따지면 스피노자 에티카의 3장과 4장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재미있죠. 그죠? 이런 도덕. 그런데 또 나갑니다. Oder jene Herabstimmung der Affekte auf ein unschädliches Mittelmaß, bei welchem sie befriedigt werden dürfen, der Aristotelismus. 자, 아주 독특한 게 나와. Der Moral. 도덕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나왔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정동의 감정을 해가 없는 무해한 중용애로 끌어내려서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용의 상태가 에서 비로소 정동의 감정이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스피노자의 철학과도 같이 가는 거야. 그죠?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마라. 결국 이 정동의 감정은 꼬나투스에서는 욕망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을 신과의 어떤 도덕적 이성으로서 그죠? 조율하죠. 스피노자도 결국. 재미있는데 꼭 참조하시고 이런 것들을 도덕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절제와 중용을 소중히 여기는,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말라고 하는. 계속 따라갑니다. Selbst Moral als Genuss der Affekte in einer absichtlichen Verdienung und Vergeistigung durch die Symbolik der Kunst. 자,
또 어떤 도덕이 있는가 하면 예술의 상징성을 통하여 어떤 의도적으로 감정을 별뒤숭 10개 만들어, 진한 게 아니라 10개 만들어서, 그리고 별뒤숭하고 또 정신화시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여서 이 정동의 감정을 게누스, 향유하는 거야. 정동의 감정의 향유로서의 도덕이 또 있는 거야. 여기에는 괴테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계속 따라가 봅니다. 이런 건 예를 들면 알스 무지크, 음악, 오들 또는 알스 리베 주 고트, 신에 대한 사랑, 운트 좀 멘션 고테스 빌렌, 신을 위하여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도덕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사랑은 뭐죠? 인간의 정동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사랑은. 이런 것들은 종교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니체의 철학적 선생이었던 쇼펜하우어 역시도 그죠? 이러한 음악을 통하여 인간의 정념을 잘 향유함으로써 어떤 도덕적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 철학자 중에 하나가 쇼펜하우어도 그죠? 음악을 통하여, 음악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로 가지만은 여기선 쇼펜하우어 정도가 아주 적절할 것 같아. 그런데 뒤에서는 또 신에 대한 사랑이 나와, 종교가 나온다고.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동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Then, 왜냐하면 in der Religion haben die Leidenschaften wieder widerrecht vorausgesetzt las. 자, 왜냐하면 종교 안에는 열정이 다시 시민권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그죠? 자비를 실천하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정동의 감정을 건전한 곳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도덕도 있겠죠, 그죠?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한다면 그게 뭔지 봅시다. Zuletzt selbst jene entgegen kommende und mutwillige Hingebung an die Affekte, wie sie Hafiz und Goethe gelehrt haben. 자, 괴테와 하피스라고 하는, 하피스 und 괴테, 하피스와 괴테가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이 하피스는 누군가 하면은 얘도 잘 몰라. 참고만 하셔요. 괴테가 아주 좋아했던 페르시아의 서정 시인이에요. 괴테의 작품들에서 곳곳에서 나타나. 특히 괴테에 대한 2차 자료들. 근데 이 하페즈에 대해서는 잘 몰라, 얘도.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사람이 14세기의 페르시아의 시인이었어요. 괴테가 이 사람을 좋아했고, 어떻게 보면 문학의 선생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페스와 괴테가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마지막으로 괴테입니다. 정동에 대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정동의 감정에 적절하게 헌신하는데 그 헌신은 호의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악의적인 것도 나타나. 괴테의 세계에 보면 괴테만큼 점잖은 자가 없는 것 같지만 작품은 결코 그렇지 않아,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예의범절이나 어떤 상징계의 대타자가 요구했던 뭐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에 충실했던 작가가 결코 아니었어, 괴테도. 그 뜻이야. 묻빌리히는
악의적인 심술구순, 제멋대로의, 그래서 어떤 예의 범죄를 벗어나 있는 약간은 그런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불손한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정동의 감정에 헌신하긴 해. 사랑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열정을 쏟아붓기도 해. 작품들에서, 그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호의적이고 친절한 것도 있지만 약간은 불손하면서 악의적인, 그래서 예의 범죄를 벗어난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점잖기만 한 그런 헌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예네스 킨네 팔렌 나센 델 쥐겔. 그래서 이런 괴테와 하페스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은 어떤 고삐를 대담하게 팔렌 나센 벗어 던져버려. 고삐가 뭐야? 구속기야, 그죠? 구속하고 억압하고 제어하는 거잖아. 구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고삐를 벗어 던져버리는 거야. 대담하게. 이게 괴테가 가르치는 정동애의 헌신인 거야. 정동의 감정이. 참 재미있어. 그리고 또 나옵니다. 예네 가이스티 라이플리히아 리켄치아 모름 인뎀 아우스남머 팔레 알터 바이절 코이제 운트 투룬켄 볼데. 아주 늙은 그러나 현명한 기인들, 코이제, 그리고 술꾼들, 늙었지만 아주 현명한 기인들이 있고 술꾼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위험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볼 때, 상징계의 대타자가 볼 때도 위험하지 않은 자야. 이런 자는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위험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기인들과 술꾼들의 예외적 경우에서 나타나는 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신체적인 풍습의 자유분방함, 라틴어로 써놨어요. 니켄치아 모름, 풍습, 모스의 어떤 변형이죠, 그죠? 모름은 풍습들의 리켄치아, 자유분방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런 술꾼들과 기인들은 참 재미있죠. 이건 역시도 다 도덕인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아우후 디스 좀 카피털 모랄 알스 푸얼리트 잠 카이트. 이건 역시도 두려움, 공포로서의 도덕이라고 하는 장에 속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덕이다 이 말이에요. 재밌었죠 여러분? 벌써 끝났어. 도덕의 기원이라든지 도덕의 역할, 그 다음에 문학과 철학과 특히 스피노자와 괴테와 같은 인물들, 그런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도덕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이 힘의 의지, 인간이 갖고 있는 삶과 연관된 무의식적 충동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세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억압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비교적 분석이 도덕 자체에 대한 어떤 거였어, 그죠? 198절에서는 적절하게 모든 도덕과 모든 윤리는 그 사회의 대타자의, 아니면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신의 목소리, 아버지의 이름,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199절입니다. 199절. 자, 199절에는 또 어떤 게 숨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아 학파,
괴테, 스피노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예요? 삶의 의지를 어느 정도 거세했다 이 말이에요. 괴테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건데, 괴테는 그래도 상당히 점잖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드는. 니체도 영향을 많이 받아. 괴테 좋아했어요, 니체도. 파우스트의 영향도 받잖아. 자라투스트라의 그 나타나는 순간 개념도 파우스트로부터 나온 거잖아, 그죠? 힘의 의지를 제압하는 것.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분석, 이런 게 중요하겠죠. 199절. In Japan, es zu allen Zeiten, solange es Menschen gibt, auch Menschen herden gegeben hat. 갈로, 자,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solange es Menschen gibt, zu allen Zeiten, 모든 시대에는 또한 인간의 무리가 존재했어. 인간이 존재한 한, 인간이 있었던 동안은 인간의 무리가 있었어. 무리 본능이 이제 나오는 거야. 곧 게슐레이츠펠벤더, 시족 연합이 있었고, 시족 공동체지 뭐. 시족 어떤 동맹이 있었고, 게마인데 공동체가 있었어. 또 슈텐머, 부족들, 종족들이 있었고, 펠컬, 민족들, 슈타텐, 국가, 키르션, 교회, 이런 인간의 무리들이 존재했어. 그죠? 운트, 그리고 인멀, 제얼, 필, 게호르핸드, 임펠헬트니스 쭉대얼 클라이는 짤 베펠란데, 아주 작은 숫자에 명령하는 자와 연관하여 많은 숫자에 순종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이 언제나 많이 있었다는 거야. 맞죠? 인류학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인간이 존재했으며, 그리고 그 인간 안에는 공동체가 있었지, 그지?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명령하는 자가 있었고, 그 명령을 받는, 복종하는 자가 있었어. 그런데,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런 한에 있었어. an betracht 알죠? 그러니까 das Gehorsam bisher am besten und längsten unter Menschen geübt und gezüchtet worden ist. 자, 복종이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가장 훌륭하게 인간들 사이에서 geübt, 훈련되고 gezüchtet, 사육되어 왔다라는 거. 이것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죠? 인류 역사의 발달과 더불어서 어떤 복종의 기술이, 명령의 기술이 발달해 왔다라는 거. 그래서 명령하는 자의 말을 듣는, 여기에는 뭐야? 이미 무의식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사디즘과 마조키즘도 문화에, 그죠? 생각할 수 있어. 마조키즘과 사디즘은 단순히 어떤 남녀 간의 성적 사랑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문화에서도 나타나, 정치에서도 나타나. 그죠? 그래서 지배받기를 원해. 대중들은 어떨 때는 위대한 지도자를 원해. 예를 들면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그래서 복종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훈련되고 사육되어 왔어. 규율을 통하여 훈련되어 왔어, 한마디로. 미셸 푸코 냄새도 나는데, 자,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다르프만 빌리 포라우스 제첸, 우리는 정당하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할 수 있다. 뭘 전제할 수 있는가 하면, das Drei Schnittliche jetzt einem jeden das Bedürfnis danach
angeboren ist, als eine Art formalen Gewissens, welches gebietet. 자, 뭘 전제할 수 있는가 하면 정당하게도 먼저 모든 인간 개개인에게 평균적으로 이제 어떤 욕구가 타고나게 되는데 타고난 욕구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타고난 욕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일종의 형식적인 양심과 같은 거야. 우리 내면에. 뭐 정신분석학하고 같이 가. 이 양심이 내면에 초자하잖아. 그죠? 우리의. 그런데 이 욕구는 어떤 욕구인가 하면 명령하는 욕구야. 이 명령하는 욕구가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타고난 본능이 되어버려, 인간에게.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훈련되고 사육되게 되면은 이게 본능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 욕구가. 어떤 욕구인가 하면 게비테트, 명령하는 욕구. 자, 어떤 방식으로? 도덕이에요, 도덕. Du sollst irgend etwas unbedingt tun. 너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것을 행해야만 한다. irgend etwas unbedingt lassen. 너는 어떤 것을 무조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lassen. 중단해야만 한다. 그리고 kurz. 이걸 다 짧게 줄여서 말하면 du sollst. 너는 해야만 한다. 라고 명령하는 그런 욕구가 각각의 개인의 형식적 양심으로서 이런 욕구가 타고난 것이 되는 거야. 맞죠? 그죠? 응? 참 독특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지. 그런데 This Bedürfnis 주ht sich zu sättigen und seine Form mit einem Inhalt zu füllen. 이 욕구는 스스로를 만족시키고자 하며 또한 자신의 형식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려고 해. 그래서 어떤 이 욕구는 특정 방식의 도덕의 형식이나 어떤 힘을 획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Es greift dabei gemäß seiner Stärke und Geduld und Spannung wenig wählerisch als ein grober Appetit zu. 자, 그래서 이 욕구는 이때 자신의 강함과 성급함과 그리고 긴장에 따라서 어떤 그리고 거의 까다롭지 않게 여러 방면으로 손을 뻗쳐서 und 그리고 nimmt an was ihm nur vor irgendwelchen Befehlen ins Ohr gerufen wird. 막 손을 뻗쳐. 이 욕구는 까다롭지 않게 아주 손쉽게 자신의 어떤 강함과 그리고 긴장과 또 성급함 이런 것에 따라서 손을 뻗어서 자기 자신의 귀에 단순하게 어떤 명령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내면의 목소리겠죠. 그것을 수용하게 돼 있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야. 이 명령하는 자가 누구야? 이 완전 프로이트야. 락강이고 엘텐 부모들, 레런 선생들, 게제전 법률, 슈탄데스 포우어타일 신분상의 어떤 선입견, 에펜틀리햄 마이능엔 공적인 견해들, 여론들. 그래서 상징계의 대타자가 이런 것들로 개인을 옥죄잖아.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명령에 자기도 모르게 복종하는 거예요. 알티세르도 이것을 마르크스주의에 적용시키잖아. 그죠? 호명 이론이라든지. 경찰이 딱 부르면 우리의 주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복 자체가 이 상징계에서 어떤 힘을 행사하는 거야. 그죠? 맞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욕구는 손을 뻗어서 이 명령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귀에 들리는, 그래서 불려지는 그것을 수용하게 돼 있어. 지금 그 얘기야. 정말 참. Die Zeltsamen Beschränktheit der menschlichen Entwicklung, das Stärkende, Langwierige, oft zurücklaufende und sich drehende derselben. 자, 인류의 발전에 어떤 기이한 제한이 가해져. 인류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 발전에 어떤 장애가 생기게 돼. 제한이 가해지게 되고 그 발전이 그래서 쬐건더 주저하게 되고 랑비리고 오랜 시간에 걸려서 지루하게 질질 끌게 되며 ofte 자주 쭈릭라우펜더 역행하게 되고, 그리고 지히 드레엔더 제자리 걸음으로 쳇바퀴를 돌듯이 제자리에서 자기 주변을 도는, 그래서 발전해 나가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것,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한마디로 그건 뭔가 하면은 베루트 따라오프, 바로 다음과 같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 이유가 뭔지 봅시다. Das der Herden Instinkt des Gehorsams am besten und auf Kosten der Kunst des Befehlens vererbt wird. 그건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무리 본능이 명령하는 기술을 대가로 하여 가장 훌륭하게 후대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인류의 역사에 문명이 발달해 오면서, 그죠? 거기에는 명령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명령은 신도 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공동체가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되고 또 법이 돼. 그죠? 그래서 국가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 오늘날도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류의 발전을, 그죠? 높이는 게 아니라 저해하는 거라 그래. 그거는 복종의 무리 본능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 역사에서. 무리 본능이 뭐예요? 니체에게서 무리 본능은, 얘도 다른 강의에도 많이 했어. 어떤 집단의 본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엔 개성이 없어. 그죠? 그리고 집단의 어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좀비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개성을 말살시키고 자유를 없애버려. 그래서 집단으로 나가. 여긴 민주주의에도 있고 사회주의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말하지만 결국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비판하는 철학자가 랑시에르야. 그것을 따라서 지적이 비판하지만 양쪽에 다 있어. 사회주의 역시도 무리 본능을 이용했죠. 그죠? 그래서 그 인민들의 자유를 말하지만 나중엔 자유를 억압해 버렸어. 무리 본능을 이용한 것 뿐인 거예요. 파시즘의 지도자가 자기를 옹호하는 군중들의 무리 본능을 이용하듯이,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 분석을 해보면 거의 분열증에 가까운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 참
그래서 명령의 기술을 대가로 하여서 복종의 무리 본능이 인류에게 계속 유전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본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더 큰 힘의 명령에 따르려고 하는, 복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조키즘적인 어떤 본능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맞죠? 그죠? 착한 아이 콤플렉스도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볼 때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 참. 자, 계속 나갑니다. Denkt man, sich diesen Instinkt einmal, bis zu einer letzten Ausschweifungen schreitend.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무리 본능을 일단 마지막 무절제에 이르기까지 진행시켜 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So fällen endlich gerade zu die Befehlshaber und Unabhängigen. 결국은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자도 없게 되고 또 독립적인 자도 없게 돼. 그래서 이 무리 본능을 끝까지 사유해서 정신분석해 보면 그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명령하는 자도 없고 또 독립되어 있는 자도 없는 거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또는 oder sie leiden innerlich am schlechten Gewissen und haben nötig, sich selbst erst eine Täuschung vorzunehmen, Befehlen zu können. 그래서 이들은 내면적으로 나쁜 양심에 의하여 고통을 받게 되며, 이해가 되죠? 이거는 제2논문에서 도덕의 계보학 제2논문에서 아주 상세하게 했어, 우리가. 그죠? 참조하시고.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도 이 양심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죠. 하이데거한테서도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 얘도가 이미 하이데거 단편 강좌에도 해놨어. 양심의 개념. 양심의 개념이 하이데거한테는 다르겠어요. 정신분석학하고는. 그래서 이 무리 본능에 잡힌 자들, 내면적으로 나쁜 양심으로 고통당하게 되며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결국 어떤 기만을, 자기 자신에게 시범을 보이듯이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명령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명령하는 자는 없어. 모든 명령하는 자는 자기 내면에서 복종하는 것을 배운 자야. 그죠? 그리고 그 복종을 할 수 있는 자라야만이 또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계속 진행해 나가 봅니다. 뭘 기만하는지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곧 als ob auch sie nur gehorchten. 그들 역시도 복종을 하고 있기나 한 것처럼 명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기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하는 자 역시도 뭐예요? 그래서 나쁜 양심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디젤 주스탄트, 이런 상태는 베슈테트 호이트 타트 제힐리 인 오이로파, 유럽에서 오늘날도 사실로 계속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의 상태를 니체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나갑니다. Ich nenne ihn die moralische Heuchelei der Befehlenden. 나는 이런 상태를 명령하는 자들의 도덕적 위선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런
명령과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자 역시도 복종하고 있으며 복종하는 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 본능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리 본능이 바로 니체가 봤던 19세기 중후반에 유럽 사회의 어떤 데카당스한 그러한 문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리 본능. 특히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 아래에서 대의제도라고 하는 허울 아래에서 그리고 또한 사회주의가 나타났지. 말은 자유인데 거기에는 자유가 아닌 모든 인간을 평준화시킨 여기에서 하이데거의 세인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오늘날 현대인 말은 자유인데 적절하게 평준화되고 맞추어진 그래서 모든 개성들을 말살시킨 그래서 초인에 대한 어떤 사상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게 바로 무리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위선자들인 거예요. Sie wissen sich nicht anders vor ihrem schlechten Gewissen zu schützen, als dadurch, dass sie sich als Ausführer älterer und höherer Befehle gewährten. 자, 그래서 이들은 이 명령하는 자들, 도덕적 위선을 가진 이들은 그들의 나쁜 양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고 있어. 근데 뭘 통해서 나쁜 양심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자신을 보다 오래되고 보다 높은 명령을 실행하는 자로서 행동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명령하는 자 역시도 뭐예요? 대타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야, 오늘. 명령하는 자 역시도 그 역시도 내면에 더 큰 명령의 목소리, 더 높은 명령, 더 오래된 명령의 실행자로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그 더 높고 더 오래된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야? 자, 갈로 안에 Der Vorfahren 선조들의 명령, Der Verfassung 헌법의 명령, Der Recht 법률의 명령, Der Gesetz 규범의 명령, Oder gar Gottes 심지어 신의 명령. 이거 다 정신분석학에서 초자와 대타자의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이들의 명령을 내면화해서 완전 의사예요. 의사 니체는. 내면화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형식적인 양심의 목소리로 듣고 명령하는 자 역시도 자기 자신의 힘의 의지를 갖고 초인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더 오래되고 더 높은 목소리, 신의 목소리, 조상의 목소리, 헌법과 법률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실행하는 자로서 자기를 꾸며내야 그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진단이야, 그죠? 참. 오늘 또 이게 락강을 읽는지, 프로이트를 읽는지 모를 지경인 거야, 오늘도. 또는, 오들, 젤프스트 폰, Der Herden Denkweise her 무리의 사유 방식으로부터 지 herden Maximen 볼겐 zum Beispiel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심지어 무리의 사유 방식으로부터 무리의 준칙들을 차용해. 이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에얼스트 디널 이어레스 폴크스, 그들의 민족의 제일관 봉사자로서, 공무원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겠죠. 또는 알스 베르크 쪼이거 데스 게마이넨 볼스, 공공의 이익 의 작업 도구로서 나는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리의 사유방식으로부터 무리 본능의 준칙을 차용해냄으로써 이들은 적절하게 나쁜 양심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법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면은 그걸 결국 공공의 복리의 작업 도구로 쓰이기를 원하며 그들의 민족의 제일 가는 공복, 봉사자로서 사용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무리 본능을 키워왔고, 어떤 공적인 어떤 영역에서 무리의 사유방식으로부터 무리의 준칙과 원칙을 끌어내서, 그죠? 차용해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순수하게 명령하는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참 독특한, 계속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Auf der anderen Seite gibt sich heute der Herde Mensch in Europa das Ansehen, als sei die einzig erlaubte alte Mensch. 자,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무리 본능의 인간은 유럽에서 그가 마치 유일하게 허용된 종류의 인간인 것 마냥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는 이런 병든 인간, 결국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서, 초자아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걷어내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없는, 그죠? 초인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없는 이 무리 본능의 인간, 이게 바로 유일한 인간의 어떤 거였어.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유일하게 허용된 인간의 종인지 알고 그런 것 마냥 외관을 자기 스스로에게 외양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자기들만이 유럽에서 유일한 종이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für herrliche seine Eigenschaften, für möge deren Jam, für schreckliche unter der Herde nützlich ist. 자,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사회에서 잘 길들여지고 펼트레클리 조화를 이루며 또 이 무리에 유용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덕분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게 돼. 공동체와 국가와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제압할 때 나타나는 도덕의 개박 제2논문. 그렇게 되면 이들은 사회에 잘 길들여지고 다른 공동체의 어떤 개인들과 화합을 잘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의 무리에 유용한 인간이 되는 그런 성격이 형성되겠지, 그지? 그런 바로 이런 성격을, 자신의 성격을 als die eigentliche menschlichen Tugenden, 유일하게 인간의 중요한 미덕으로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미덕으로서 이런 성격을 찬미한다 이거야. 이 말은 이들은 결국 니체가 볼 때 무리 본능에 의하여 훈련됐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현실을 모르고 이 무리 본능만이
유럽에서 유일한 종족이요, 유일한 어떤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말을 잘 듣고 대타자의 말을 잘 듣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성격이, 특징이, 성질들이 바로 유일한 인간적인 미덕이다 이 말이야. 니체가 볼 땐 병든 건데. 그래서 그러한 속성이나 성질을 말 잘 듣는 성질, 대타자의 초자의 말을 잘 듣는 성질, 그것을 유일한 미덕으로 간주하며 찬미하고 있다. 불쌍하다 이 말이야, 니체가 볼 때. 그게 뭔지 봅시다. 알죠? 그러니까 개마인 진, 공공심, 공적인 감각, 공동체에 대한 감각, 공공심이겠죠. 두 번째, 볼볼렌, 호의, 친절. 세 번째, 릭지스트, 배려. 네 번째, 플라이스, 부지런함. 다섯 번째, 메시카이트, 절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베샤이덴하이트, 겸양. 일곱 번째, 나하지스트, 관용. 여덟 번째, 민나이덴, 동정, 연민. 이런 가치들이 이 무리 본능의 19세기 유럽 인간들의 어떤 특징이었는데, 이것이 유일한 이들의 도덕의 내용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독특한 진단이죠, 그죠? 자, 그래서 für die Fälle aber, wo man der Fehler und Leithammer nicht entraten zu können glaubt. 자, 사람들이 지도자나 또는 한 무리의 어떤 양들을 선도하는 그런 양, 그러니까 지도자지 뭐. 그런 지도자가 없이는 지낼 수 없다고 믿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마트만 호이테, 펼주허, 위벌 펼주허. 사람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시도해.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오늘날도.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몇 년 안에 안 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쟁 상태가 아니라면. 강력한 지도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그죠? 이건 파시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무솔리니나 히틀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자 없이는 지낼 수 없다고 믿어.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거듭하여 시도하고 있는데, 뭘 시도하는가 하면은 두르히, 쭈잔맨, 아디렌, 클루걸, 헤얼덴, 맨션, 디 베펠스하블 주 에얼제전. 영리한 무리 본능의 인간들을 합산하여서 명령자를 대체해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자, 디제스 우얼슈프룽스 진트 쭌바이슈필 알레 레프레젠타티벤 페얼 파숭연. 이것은 예를 들어 오늘날의 모든 대의 민주주의나 대의제 제도, 대의 제도의 구성체의 기원이 되었어 이게. 독특한 거야. 그죠? 생각할 게 많죠. 무리 본능의 인간을 합산하여서 그 다음에 베펠스합을, 명령자를 대신하게 했다는 거.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예도도 랑시에르 강의 상당히 많이 했는데, 랑시에르가 오늘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정치 철학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문제, 지적도 이야기하죠. 그죠? 자본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다 나타났어. 알베르 까미도 양쪽을 다 까잖아, 그죠? 특히 사회주의에서 나타난 어떤 병폐들, 프롤레타리아의 자유를 위하여 혁명을 냈는데 결국은 그 인민들을 제압해버리는 그런 상태. 반항하는 인간에서 나타나. 예도가 이미 강의해놨어, 그것도. 참 오늘 많이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유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유를 억압해버리는.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하여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동안 인내할 놈은 따로 있고, 잘 처먹고 잘 사는 놈은 따로 있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Welche Wohltat, welche Erlösung von einem unerträglich werdenden Druck trotz alledem, das Erscheinen eines unbedingt befehlenden für diese herrlichen Tier Europäer ist. 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 특히 이러한 무리 본능의 동물성을 가진 그런 유럽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얼마나 볼타트 자비로운 일이요. 벨셔에얼레중 참을 수 없이 되어간 그런 압력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갖고 오게 된 것인가. 얼마나 자비로운 일인가. 이런 인간이 나타났다는 게. 그게 누구야? 나폴레옹이지 뭐. 그래서 Dafür gab die Wirkung, welche das Erscheinen Napoleons Macht, das letzte große Zeugnis. 그래서 나폴레옹의 나타남이 만들어낸 어떤 영향은 이런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커다란 증거를 제시해 줬어.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 현상이 이런 무리 본능을 가진 자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이런 독특한 역설을 나폴레옹 현상이 제대로 보여줬다 이 말이야 지금. 자, Die Geschichte der Wirkung Napoleons ist beinahe die Geschichte des höheren Glücks, zu dem es dieses ganze Jahrhundert in seinen weltvollsten Menschen und Augenblicken gebracht hat. 끝났어요, 여러분. 자, 나폴레옹의 영향의 역사, 영양사는 가다머가 이걸 묶어서 영양사라 그러잖아. 비얼콩스 게시때 나폴레옹의 영양사는 거의 더 높은 행복의 역사였어. 곧 이 전체 세기가 19세기지 뭐. 이 전체 세기 19세기가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인간 안에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순간들 속에서 이 전체 세기 19세기가 가져왔던 더 높은 행복의 역사가 나폴레옹의 영양사였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의 문화 분석으로 볼 때 나폴레옹 현상 역시도 도덕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도덕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의 현상으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무리 본능을 가진 인간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류 태초부터 형성된 명령하는 자의 목소리를 자기 내면에서 들으려고 하는 그 본능, 그 본능.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는 지가 나올 때도 있지만 국민이 만들어요. 민족이 만들 때도 많아.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이게 너무 강력해. 그래서 이 무리 본능은 하나의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할 때가 있다 이거.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